재산의 70%를 며느리 한서연에게. 변호사의 목소리가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을 때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시어머니는 비명을 질렀고 친척들은 아수라장이 됐죠. 그리고 저 한서연은 그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시골 출신 며느리, 1년 넘게 구박받던 며느리가 갑자기 100억대 재산의 주인이 된 거예요.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30살이 되던 해 저는 간호사가 되었죠. 쉽지 않았어요. 작은 농촌 마을에서 태어났거든요.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봄에는 모내기, 가을에는 추수. 성실하신 분이었죠. 하지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과로였습니다. 논밭 일을 하시다가 쓰러지셨죠. 병원에 가셨을 땐 이미 늦었어요. 그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울기만 했죠. 구급차를 불렀지만 너무 늦었어요. 그 뒤로 어머니 혼자 품팔이로 집안을 꾸려가셨습니다. 남의 집 일을 도우러 다니셨어요.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돌아오셨죠.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간호사가 되겠다고.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아버지처럼 아무도 돌봐주지 못해 떠나는 사람이 없도록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마을에서 유일하게 대학에 간 아이가 됐죠. 간호학과에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등록금은 없었어요.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전액 장학금. 그래도 부족했어요.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했습니다. 주말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죠. 과외도 했어요. 중학생 수학, 고등학생 영어. 잠은 하루에 4시간. 커피로 버텼습니다. 간호학과를 선택한 건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을 때 저는 16이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그렇게 4년을 견뎠습니다. 졸업했죠? 간호사 시험에 붙었어요. 정형외과 개인병원에 취직했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사람들을 돌볼 수 있게 됐어요. 어머니께도 이제 효도할 수 있겠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때 그를 만났습니다. 김민준 씨, 제 남편이 될 사람이었어요. 민준 씨는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였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어요. 발목 골절 정도였죠. 일주일 정도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제가 그를 담당하게 됐어요. 처음 본 순간 민준 씨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뭔가 슬퍼 보였어요. 제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담당 간호사라고 소개했죠. 민준 씨가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눈빛도 그랬죠. 매일 회진 때마다 민준 씨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병원 음식 이야기, 날씨 이야기였어요. 점점 깊어졌죠. 민준 씨는 회사원이었습니다. 건축 설계를 했어요. 저는 제 이야기를 했죠. 농촌에서 자란 이야기, 대학생활 이야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퇴원하는 날이었어요. 민준 씨가 물었죠. 커피 한 잔 할 수 있냐고. 저는 망설였습니다. 환자와 개인적으로 만나는 건 조심스러운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그의 눈빛이 진심이었어요.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됐어요. 커피 한 잔이 저녁 식사가 되었고 저녁 식사가 주말 데이트가 되었죠. 민준 씨는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힘들었던 대학 시절, 아버지를 잃은 슬픔, 미래에 대한 불안. 그는 다 들어줬어요. 저도 민준 씨의 이야기를 들었죠. 건축 설계에 대한 열정,
가족에 대한 책임감, 꿈. 시간이 흐를수록 민준 씨가 보고 싶어졌습니다. 근무가 끝나면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민준 씨에게서 연락이 왔는지. 같이 있을 때가 제일 편했죠.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한강공원을 걷고 있었어요. 민준 씨가 걸음을 멈추더니 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서연 씨, 당신을 좋아한다고. 아니, 사랑한다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제 마음도 똑같다는 걸. 저도 그렇다고 말했어요. 민준 씨를 사랑한다고. 1년 뒤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행복했어요. 진짜 행복했죠. 그런데 시댁이 문제였습니다. 결혼 전 시어머니를 처음 뵀을 때부터 느꼈어요. 뭔가 불편한 시선. 시어머니께서 저를 보시더니 그러셨죠. 그래, 내가 서연이구나. 웃고는 계셨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민준 씨가 제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하셨어요. 농촌에서 자랐다며 물으셨죠. 네, 어머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랐다고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고생 많았겠다고 하셨어요. 말은 그렇게 하셨지만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동정이 아니었어요. 뭐랄까, 경계하는 눈빛이었죠. 민준 씨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행복해했어요. 저도 그냥 넘어가려 했죠. 첫 만남이니까 긴장하셨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준비를 하면서 알았어요. 시어머니께서 절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걸. 예단을 고를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한복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죠. 이건 집안 며느리들이 대대로 받는 거라고. 전통이 있는 물건이라고 하셨어요. 한복은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아냐고. 남편의 할아버지 때부터 사업을 하셨다고. 이 동네에서 알아주는 집안이라고.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저 같은 집안 출신이 이 집에 들어오는 게 부담스럽다는 거였죠. 감사하다고 했어요. 소중히 입겠다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뭐라 할 수가 없었어요. 결혼식은 성대했습니다. 하객이 300명이 넘었죠. 대부분 신랑 측 하객이었어요. 제 쪽은 어머니와 친척 몇 분, 친구들 뿐이었습니다. 신혼여행은 유럽이었어요. 2주 동안 다녀왔죠. 행복했습니다. 남편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돌아오자마자 현실이 시작됐습니다. 시댁에서 함께 살기로 했거든요. 남편이 외아들이었고 시아버지께서 편찮으셨어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동의했죠.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살겠다고. 그렇게 시댁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괜찮았어요. 시어머니께서 이것저것 알려주셨죠. 집안일, 음식 준비, 시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것들. 우리 집안은 아침 식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셨습니다. 매일 7시에 준비해야 한다고. 시아버지는 된장찌개를 좋아하신다고 하셨어요. 멸치 육수로 끓여야 하고 다시다는 안 된다고. 빨래는 따로 해야 한다고도 하셨죠. 하나하나 배웠습니다. 메모했어요. 실수하지 않으려고 애썼죠. 그런데 2주가 지나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였어요. 시어머니께서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드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이 된장찌개가 좀 싱겁지 않냐고. 죄송하다고 했어요. 제가 조금 덜 넣었나 보다고. 시어머니께서 그러셨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많이 싱겁다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시아버지가 드시겠냐고.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시아버지와 남편이 듣고 있는 자리였거든요. 다시 끓여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되물으셨어요.
다시 끓이면 시아버지는 언제 드시냐고 죄송하다고만 했습니다. 그냥 먹었어요. 시아버지께서 아무 말씀 없으셨거든요. 남편도 그냥 드시고 있었죠. 그날 점심때 병원에서였습니다. 지은이가 물었어요. 최지은, 제 대학 동기이자 같은 병원 간호사였죠. 요즘 표정이 안 좋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 있냐고.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지은이는 눈치가 빨랐습니다. 시댁 생활 힘드냐고 물었죠. 한숨이 나왔어요. 좀 적응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뭐래냐고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음식이 싱겁다고 한다고 했어요. 빨래가 제대로 안 됐다고, 청소가 부족하다고, 매일 그러냐고 지은이가 물었죠. 거의 매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지은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고부 갈등이라고 했죠. 그래도 참아보라고, 처음이 그렇다고, 시간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그럴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죠.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일하니까 집안일이 소홀한 것 같다고. 아니라고 했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시어머니께서 되물으셨습니다. 최선, 이게 최선이냐고. 먼지가 여기저기 쌓여 있다고. 손가락으로 선반을 쓸어내셨어요. 먼지가 묻어나왔습니다. 제가 아침에 닦았던 곳이었는데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더 신경 쓰겠다고 시어머니께서 그러셨어요. 병원 일 때문에 힘들면 일을 그만둬도 된다고. 집안일에 집중하는 게 며느리의 도리라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병원 일을 그만두라고요. 제가 그렇게 힘들게 간호사가 됐는데.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남편이 옆에 있었거든요. 남편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이게 맞나? 제가 뭘 잘못한 걸까?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이불을 입에 물었죠. 남편이 잠든 옆에서 혼자 울었어요. 다음날 아침도 그 다음날 아침도 똑같았습니다. 일찍 일어나 밥을 준비했어요. 된장찌개를 끓였죠. 이번엔 간을 조금 세게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한 숟가락 드셨어요. 그리고 얼굴을 찌푸리셨습니다. 이번엔 너무 짜다고 하셨죠. 또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그때 말씀하셨어요. 괜찮다고, 드실만하다고. 시어머니께서 시아버지를 보셨습니다. 뭔가 불만스러운 표정이셨죠. 하지만 더 이상 말씀은 안 하셨어요. 그날 이후로 시아버지께서 가끔 제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음식이 맛있다고 하시거나 집안이 깨끗하다고 하시거나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어요. 더 심해지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친척 모임이 있었어요.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였죠. 저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음식을 만들고 집안을 청소하고 상을 차렸어요. 잘하고 싶었습니다. 친척분들께 좋은 인상을 드리고 싶었어요. 모두 모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동생분들, 남편의 고모들, 삼촌들, 10명이 넘었어요. 인사를 드렸습니다. 처음 뵙는 분들도 계셨죠. 한 분이 물었어요. 남편의 큰 고모였습니다. 어디 출신이냐고. 시골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큰 고모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러셨구나 하셨죠. 그리고 시어머니를 보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웃으셨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이상했습니다. 큰 고모께서 말씀하셨어요. 요즘 세상에 시골 출신이 뭐가 대수냐고. 착하기만 하면 된다고. 다들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웃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골 출신,
그게 제 전부인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식사를 했습니다. 음식에 대한 칭찬은 없었어요. 다들 드시기만 하셨죠. 식사가 끝나고 차를 내왔습니다. 과일도 준비했어요. 작은 고모께서 그러셨습니다. 차가 좀 미지근하다고, 뜨거운 게 좋은데, 죄송하다고 했어요. 다시 끓여오겠다고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서툴러서 그렇다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말은 변명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비난이었습니다. 서툴다는 말. 그게 저를 정의하는 단어가 되어버렸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조심했습니다. 더 열심히 했어요. 병원에서 일하고 집에 오면 밤늦게까지 집안일을 했죠. 남편은 걱정했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건강 챙기라고.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초리는 여전했어요. 저를 볼 때마다 뭔가 찾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잘못한 것, 부족한 것,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쓰러지셨어요. 새벽이었습니다. 화장실에 가시다가 쓰러지신 거였죠.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논밭에서 쓰러지신 아버지. 그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냥 울기만 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저는 이제 간호사였으니까요. 구급차를 불렀어요.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배웠던 대로, 훈련했던 대로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뇌졸중이었어요. 다행히 큰 손상은 없었지만 입원 치료가 필요했죠. 그날부터 제 일상이 바뀌었습니다. 낮에는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어요. 퇴근하면 시아버지가 계신 병원으로 갔죠. 밤새 간호했습니다. 아침이 되면 집으로 돌아와 식사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병원으로 출근했습니다. 잠은 거의 못 잤어요. 피곤했죠. 하지만 버텨야 했습니다. 이번엔 지키고 싶었어요. 아버지를 잃었을 때처럼 무력하게 잊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좋아지셨어요. 재활 치료를 받으셨죠. 저는 틈틈이 시아버지를 돌봤습니다. 정형외과 간호사였지만 뇌졸중 환자 간호법을 공부했어요. 병원 동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책도 찾아봤죠. 약도 챙겨드리고 식사도 도와드리고 시아버지께서 고맙다고 하셨어요. 손을 꼭 잡으셨죠. 그 손의 온기가 위로가 됐습니다. 이 집안에서 저를 진짜로 봐주시는 분은 시아버지뿐인 것 같았거든요. 시어머니는 달랐어요. 병원에 오셨을 때도 저를 보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간호사라서 다행이라고. 그래도 이런 일엔 도움이 된다고. 웃으며 하신 말씀이었지만 가시가 있었습니다. 간호사. 그게 제 유일한 가치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아버지는 퇴원하셨어요. 집에서 요양하시기로 했죠. 제 일은 더 많아졌습니다. 병원 일, 집안일, 그리고 시아버지 간호. 하루가 24시간이 아닌 것 같았어요. 지은이가 걱정했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했다고, 쉬어야 한다고, 괜찮다고 했어요.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고. 하지만 제 몸은 정직했습니다. 어지러웠어요. 손이 떨렸죠. 식욕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버텼어요. 버틸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시선, 친척들의 평가, 며느리로서의 의무, 그 모든 게 저를 짓눌렀지만 저는 버텼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했으니까요. 남편을, 그리고 이 가족을 언젠가는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제 진심이 전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저를 지켜보고 계셨다는 걸, 그분이 뭔가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걸,
그저 하루하루를 견뎠을 뿐입니다. 간호사 한서연으로, 며느리 한서연으로 그렇게 첫 계절이 지나갔습니다. 시아버지께서 퇴원하신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상태는 많이 좋아지셨어요. 천천히지만 걸으실 수 있게 되셨죠. 말씀도 조금씩 나아지셨습니다. 저는 계속 간호했어요. 아침마다 혈압을 재드리고 약을 챙겨드렸습니다. 재활 운동도 도와드렸죠. 병원에서 배운 대로, 책에서 본 대로 시아버지께서 고맙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저는 그저 당연한 일을 할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달랐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회사에 간 사이 시어머니께서 거실로 저를 부르셨어요.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뭔가 심각한 표정이셨죠?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서연아, 내가 시아버지를 잘 돌보는 건 고맙다고.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고 하셨습니다. 이상하다니요. 무슨 말씀이신지 여쭤봤어요. 시어머니께서 저를 똑바로 보셨습니다. 너무 잘해준다고, 너무 헌신적이라고, 뭔가 숨은 뜻이 있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숨은 뜻이라니요. 시어머니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혹시 재산을 노리는 거 아니냐고, 시아버지 마음을 사서 유산을 받으려는 거 아니냐고. 숨이 막혔습니다. 그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 없었거든요.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 게 절대 아니라고. 그냥 아버님께서 편찮으시니까 돌봐드리는 게 당연한 거라고. 시어머니께서 비웃으셨습니다. 당연하다고 그게. 시골에서 올라온 애가 갑자기 이렇게 잘해주니까 의심스럽다고 하셨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냥 진심이라고만 말했습니다. 아버님을 돌보는 게 며느리 도리라고. 시어머니께서 한숨을 쉬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심하라고. 괜한 오해 살 짓은 하지 말라고. 네,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도 모른 채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의심하신다고, 재산을 노린다고 생각하신다고. 남편은 당황했어요. 에이, 설마 그럴 리가 있냐고. 어머니가 그냥 걱정돼서 그러신 거라고.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 그건 걱정이 아니었어요. 의심이었죠. 그 뒤로 시어머니의 태도가 더 차갑게 변했습니다. 제가 시아버지 방에 들어가면 따라오셨어요. 뭐 하는지 지켜보셨죠. 약을 드릴 때도, 식사를 도와드릴 때도 항상 옆에 계셨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시아버지께 과일을 깎아드렸습니다. 사과였죠. 시아버지께서 과일을 참 좋아하시거든요. 시어머니께서 그걸 모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는 사과 알레르기가 있다고. 모르고 드렸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과 알레르기가 있으신 줄 몰랐거든요. 죄송하다고 했어요. 몰랐다고. 시어머니께서 한숨을 쉬셨습니다. 이것 봐라, 이래서 걱정이라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한다고. 시아버지께서 그때 말씀하셨어요. 괜찮다고. 본인은 사과 알레르기 없다고.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어요. 아, 그랬나 하시더니 방을 나가셨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제 손을 잡으셨어요. 미안하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하지만 어떻게 신경을 안 쓸 수 있겠습니까? 시어머니께서 저를 시험하신 거였어요. 거짓말로. 그날 이후로 더 조심했습니다. 시아버지께 뭘 드리기 전에 항상 시어머니께 여쭤봤어요. 이거 드셔도 되는지, 저거 해드려도 되는지. 시어머니는 매번 귀찮다는 표정을 지으셨지만 대답은 해주셨습니다.
2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큰 친척 모임이 있었습니다. 시할아버지 제삿날이었죠. 20명이 넘는 친척들이 모였어요. 다행히 그날은 제 휴무일이었습니다. 미리 연차를 내뒀거든요. 저는 새벽부터 준비했습니다. 제사 음식을 만들고 집안을 정리하고 지은이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제사라 정신없다고,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지은이가 걱정했습니다. 괜찮겠냐고, 힘들면 연락하라고, 고맙다고 했어요. 제사를 지냈습니다. 저는 뒤에서 조용히 절을 올렸죠. 며느리니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식사를 했어요. 친척분들께서 음식을 드셨습니다. 큰 고모께서 말씀하셨어요. 음식이 작년보다 못하다고, 간이 좀 세다고. 시어머니께서 웃으셨습니다. 올해는 며느리가 했다고, 아직 서툴다고 하셨어요. 다들 저를 보셨습니다. 아 하는 소리들. 작은 고모께서 물으셨어요. 어디서 요리를 배웠냐고. 시골에서 어머니께 배웠다고 대답했습니다. 큰 고모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서 이렇구나 하셨죠. 시골 음식이랑 서울 음식은 다르다고, 간이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천천히 가르칠 거라고, 시간이 걸릴 거라고. 마치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식사가 끝나고 거실에 모였습니다. 차를 내왔어요. 한가도 준비했죠. 큰 삼촌께서 물으셨습니다. 민준이 장가 잘 갔냐고. 시어머니께. 시어머니께서 웃으셨어요. 글쎄다 하셨습니다. 아직 모르겠다고. 큰 삼촌께서 되물으셨어요. 무슨 말이냐고. 시어머니께서 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착하긴 한데 아직 집안일에 서투르다고. 간호사라 바쁘니까 어쩔 수 없다고. 그게 무슨 뜻인지 다들 알았을 거예요. 며느리가 형편없다는 뜻이었죠. 작은 고모께서 물으셨습니다. 간호사면 돈은 좀 버냐고. 네, 그럭저럭이라고 대답했어요. 작은 고모께서 시어머니께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됐다고. 요즘 세상에 며느리가 돈 벌어오면 그걸로 된 거라고. 다들 웃었습니다. 하지만 큰 고모께서 한마디 하셨어요. 돈도 중요하지만 집안 살림도 중요하다고. 특히 이런 집안은 더 그렇다고. 이런 집안.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제가 어울리지 않는 집안이라는 뜻이었죠. 남편의 사촌 형님이 물으셨어요. 민준이는 어디 갔냐고. 남편은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 못 왔다고 시어머니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사실이었어요. 남편은 오전에 회사에 긴급 호출을 받았죠.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친척들은 달리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만 보내고 아들은 안 왔다고.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고. 시어머니께서 변명하셨습니다. 아니라고. 민준이가 정말 바빴다고. 그러면서 저를 보셨어요. 그 눈빛이 원망스러워 보였습니다. 마치 제 탓인 것처럼. 그때였습니다. 시동생이 왔어요. 김민희, 남편의 여동생이었죠. 저보다 3살 어렸습니다. 민희는 대학원생이었어요. 미술을 전공했죠. 똑똑하고 예뻤습니다. 민희가 인사를 했어요. 친척들께. 다들 반가워하셨습니다. 민희야 하시면서 민희가 저를 보더니 인사했습니다. 언니, 오랜만이에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오랜만이야. 하지만 민희의 눈빛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민희가 시어머니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물었죠. 오빠는 어디 갔냐고. 시어머니께서 회사 일이 있다고 대답하셨습니다. 민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면서 저를 힐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언니는 병원 일 안 하고 왔네요. 네, 오늘은 제사라서라고 대답했어요. 미니가 웃었습니다. 오빠는 회사 일이 있어서 못 오고 언니는 올 수 있었네요. 참 다행이에요. 그 말투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중요한 일을 하고 저는 그렇지 않다는 뜻처럼. 시어머니께서 미니에게 물으셨어요. 학교는 어떠냐고. 미니가 대답했습니다. 논문 쓰느라 바쁘다고. 교수님께서 칭찬하셨다고. 시어머니께서 기뻐하셨어요. 역시 우리 딸이라고. 큰 고모께서도 칭찬하셨습니다. 미니는 똑똑하다고. 엄마 닮아서 그렇다고. 시어머니께서 웃으셨어요. 그리고 저를 보셨습니다. 미니도 저를 봤어요. 그 눈빛에 우월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큰 삼촌께서 농담처럼 말씀하셨어요. 민준이는 복이 많다고. 누나는 똑똑하고 아내는 착하고. 다들 웃었습니다. 착하고.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똑똑한 것도 예쁜 것도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착한 것. 그게 제 전부인 것 같았습니다. 차를 더 내왔어요. 한가도 다시 채웠죠. 미니가 시어머니께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괜찮으세요? 시어머니께서 한숨을 쉬셨어요. 많이 좋아지셨다고. 며느리가 잘 돌봐준다고. 미니가 저를 봤습니다. 그래서 잘 됐네요 했죠. 하지만 그 다음 말이 문제였어요. 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너무 친해지시는 거 아니에요? 며느리랑 아버지랑. 시어머니께서 미니를 보셨습니다. 미니가 계속 말했어요. 제 친구 엄마도 그랬대요.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잘해주더니 나중에 재산 문제 생겼다고. 조용히 한 말이었지만 들렸습니다. 친척 몇 분이 귀를 기울이고 계셨거든요. 시어머니께서 표정이 굳으셨어요. 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물론 언니는 그런 사람 아니겠지만 그래도 조심하는 게 좋다고.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니가 저를 보며 웃었어요. 언니,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요즘 그런 일이 많아서 걱정되어서요. 오해할 것도 없었습니다. 똑똑한 시누이가 며느리를 견제하는 거였죠. 큰 고모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미니 말이 맞다고. 요즘 세상이 그렇다고. 조심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를 보셨어요. 그 눈빛에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변명하면 더 이상해 보일 것 같았죠. 그냥 고개만 숙였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친척들이 돌아갔어요. 미니도 갔죠. 청소를 했습니다. 설거지를 했어요. 혼자서. 시어머니께서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없으셨어요. 저는 묵묵히 일을 마쳤습니다. 밤늦게 남편이 돌아왔어요. 제사 어땠냐고 물었죠. 괜찮았다고 대답했습니다. 다른 말은 할 수 없었어요. 남편은 피곤한 얼굴로 씻으러 갔습니다. 저는 부엌에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을 막았죠. 시어머니의 의심, 미니의 견제, 친척들의 시선, 그 모든 게 저를 짓눌렀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진심으로 돌봤을 뿐인데, 가족을 사랑했을 뿐인데,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시골 출신 며느리, 재산을 노리는 여자, 서투른 사람, 그게 제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시아버지 약도 챙겼죠. 시어머니께서 부엌에 오셨습니다. 제가 약을 챙기는 걸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 아버지 약은 본인이 챙기겠다고. 그냥 밥만 챙겨달라고. 네,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약통을 가져가셨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병원에서 지은이에게 울었어요. 휴게실에서 지은이가 안아줬습니다. 괜찮다고, 괜찮을 거라고. 하지만 괜찮을 리 없었죠. 시어머니는 저를 의심하고, 시누이는 저를 견제하고,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저는 그저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계절이 깊어갔습니다. 시아버지의 상태가 다시 나빠지신 건 그로부터 한 달 뒤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시아버지께서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났어요. 달려갔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소파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쓰러져 계셨어요. 의식은 있으셨지만 말씀을 못 하셨습니다. 입이 한쪽으로 돌아가 있었죠.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뇌졸중 재발이었어요.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시어머니께 소리쳤죠. 어머님, 빨리 오세요. 시어머니께서 달려오셨어요. 시아버지를 보시더니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저는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기도를 확보하고 호흡을 확인했어요. 맥박도 체크했죠.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함께 병원으로 갔어요. 응급실이었습니다. 의사들이 시아버지를 데리고 들어갔죠. 시어머니께서 복도에서 울고 계셨어요. 저는 남편에게 연락했습니다. 빨리 오라고. 1시간쯤 지났을 때 의사가 나왔어요. 뇌졸중 재발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엔 더 심각하다고, 중환자실로 옮겨야 한다고 했죠. 시어머니께서 주저앉으셨습니다. 남편이 도착했어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시아버지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면회는 하루에 2번, 10분씩만 가능했어요. 그날 밤 우리는 병원에 남았습니다. 중환자실 앞 대기실에서 시어머니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냥 앉아 계셨죠. 새벽이 되어서야 남편이 말했습니다. 집에 가자고. 내일 다시 오자고. 시어머니께서 고개를 저으셨어요. 본인은 여기 있겠다고, 저도 남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봤어요. 당신은 내일 병원 출근해야 한다고, 가서 쉬라고. 하지만 갈 수 없었습니다. 결국 셋 다 병원에 남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의사가 왔습니다. 상태가 위중하다고 했어요. 앞으로 2주가 고비라고 시어머니께서 물으셨습니다. 깨어나실 수 있냐고. 의사가 대답했어요.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지만 장담할 수 없다고. 그날부터 저는 병원과 집을 오갔습니다. 낮에는 제가 일하는 병원에서 근무했어요. 퇴근하면 시아버지 계신 병원으로 갔죠. 밤새 중환자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면회 시간이 되면 들어가서 시아버지를 봤어요. 새벽이 되면 잠깐 집에 들러 씻고 시어머니 드실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도시락을 싸서 병원으로 가져갔어요. 시어머니께 드리고 그리고 다시 제 병원으로 출근했죠. 잠은 거의 못 잤어요. 집에서 1~2시간 눈을 붙이는 게 전부였습니다. 남편은 낮에 회사에 갔다가 저녁에 병원에 왔어요. 시어머니는 하루 종일 병원에 계셨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아버지의 상태는 여전했어요.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쳐갔습니다. 몸도 마음도. 어느 날 병원 복도에서 어지러웠어요. 벽을 짚고 서 있었는데 지은이가 지나가다 저를 발견했습니다. 지은이가 놀라서 붙잡아줬어요. 괜찮냐고 물었죠.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 지은이가 화를 냈어요. 이러다 너까지 쓰러지겠다고. 제발 좀 쉬라고. 쉴 수가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를 돌봐야 했으니까요. 지은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적어도 밥은 제대로 먹으라고, 그리고 휴게실에서라도 눈 좀 붙이라고 고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중환자실 밖에서였습니다. 남편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시어머니께서 저를 보시더니 물으셨어요. 많이 힘드냐고. 네,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비웃으셨어요. 괜찮긴 얼굴에 다 써 있다고. 죄송하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고. 어차피 친아버지도 아닌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혹시 아버지한테 잘 보이려고 이러는 거 아니냐고. 나중에 재산이라도 받으려고.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고. 시어머니께서 코웃음 치셨어요. 그럼 뭐냐고. 이렇게 헌신적인 게 수상하다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뭐라 변명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환자 이용해서 점수 따지 말라고. 본인이 다 보고 있다고.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이 돌아왔어요. 커피를 들고 시어머니께서 아무 일 없다는 듯 받으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시아버지께서 깨어나셨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고비는 넘겼다고. 하지만 후유증이 심할 거라고. 재활이 필요하다고 했죠. 시어머니께서 울으셨습니다. 다행이라고. 살아계셔서 다행이라고. 저도 울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었어요. 시아버지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상태는 심각했어요. 말씀을 거의 못하셨습니다. 오른쪽 팔다리를 못 쓰셨죠. 먹는 것도 힘들어 하셨어요.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재활 치료를 받으면 조금씩 나아질 수 있다고.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저는 재활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책을 찾아봤어요. 병원 동료들에게 물어봤죠. 물리치료사 선생님께도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를 돌봤어요. 식사를 도와드렸습니다. 유동식부터 시작했죠. 물을 먹이고 죽을 먹였어요.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재활 운동도 도와드렸습니다. 팔을 움직이고 다리를 움직였어요. 처음엔 조금도 안 움직이셨지만 점점 나아지셨죠. 시아버지께서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말은 못하셨지만 눈빛으로 고맙다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아버지는 조금씩 좋아지셨어요. 말씀을 조금 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오른팔도 조금 움직이셨죠. 퇴원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집에서 계속 재활을 하시기로 했어요. 저는 집을 준비했습니다. 시아버지 방을 정리하고 재활기구도 장만했죠.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시아버지를 모시고 집으로 왔어요. 시어머니께서 방에 들어가셨습니다. 시아버지 옆에 앉으셨죠. 저는 부엌에서 식사를 준비했어요. 그때 시어머니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큰 소리는 아니었지만 들렸어요. 시어머니께서 우시는 소리였습니다. 문틈으로 들여다봤어요. 시어머니께서 시아버지 손을 잡고 계셨습니다. 울면서 말씀하시고 계셨죠. 당신 왜 이렇게 됐어요? 나보다 먼저 갈 생각이었어요? 날 혼자 두고. 시아버지께서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평생 사랑받고 싶었어요. 시집와서 온갖 고생 다 했지만 참았어요. 사랑해주길 바라면서. 하지만 한 번도 날 제대로 안 봐줬어요. 시아버지께서 뭐라 말씀하시려 했지만 말이 안 나오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눈물을 닦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며느리가 돌보네요. 내가 평생 하고 싶었던 걸 며느리가 하고 있어요.
며느리한텐 고맙다고 하시죠. 손도 잡아주시고 나한텐 한 번도 그런 적 없으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니 이해가 됐어요. 시어머니께서 저를 미워하신 이유, 질투하신 이유, 그분도 사랑받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시아버지께요. 하지만 받지 못했죠. 그래서 며느리인 저를 보면서 괴로우셨던 거예요. 제가 시아버지께 받는 관심이, 고마움이 본인이 평생 원했던 거였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를 준비했어요. 시아버지께 죽을 끓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부엌에 오셨어요. 제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시어머니께서 저를 보셨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계셨어요.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본인이 아버지 식사 챙기겠다고, 며느리는 그냥 자기 일이나 하라고. 네, 알겠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죽을 가져가셨어요. 저는 부엌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아픔을 알게 됐지만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분의 상처는 너무 깊었으니까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웠습니다. 남편이 물었어요. 많이 힘들지? 라고. 괜찮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이었죠. 남편이 미안하다고 했어요. 본인이 더 못 도와줘서 아니라고 했습니다. 당신도 바쁘다고. 남편이 저를 안아줬어요. 하지만 그 품에서도 외로웠습니다. 아무도 제 진심을 믿어주지 않았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저를 의심하고, 친척들은 저를 경계하고, 남편은 중간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저는 그저 버틸 뿐이었습니다. 시아버지를 돌보는 것, 그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아버지를 잃었을 때처럼 무력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지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견뎠습니다. 피곤해도 힘들어도 의심받아도 그렇게 세 번째 계절이 흘러갔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시아버지 방으로 갔죠. 아침 약을 드리려고 문을 열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어요. 얼굴도 창백하셨죠. 다급히 다가갔습니다. 아버님, 시아버지께서 천천히 눈을 뜨셨어요. 어디 아프신지 여쭤봤습니다. 시아버지께서 고개를 저으셨어요. 괜찮다고. 하지만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맥박을 확인했어요. 약했습니다. 체온도 낮았죠. 시어머니를 깨웠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뛰어오셨어요. 시아버지를 보시더니 놀라셨죠.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병원으로 갔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뇌졸중이 다시 재발했다고, 이번엔 더 심각하다고, 많이 약해지셨다고 했습니다. 중환자실로 들어가셨어요. 우리는 밖에서 기다렸죠. 시어머니, 남편, 그리고 저. 민희도 연락받고 왔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의사가 나왔어요. 상태가 매우 위중하다고 했습니다. 각오를 하셔야 한다고. 시어머니께서 주저앉으셨어요. 남편이 시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민희가 울고 있었죠.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각오를 하라고요.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실 수도 있다고요. 아니에요. 안 돼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면회할 수 있다고. 한 명씩, 잠깐씩만. 시어머니께서 먼저 들어가셨어요. 10분쯤 지나 나오셨습니다. 얼굴이 눈물범벅이었죠. 민희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왔습니다. 남편이 들어갔습니다. 오래 있었어요. 20분쯤. 나왔을 때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제 차례였어요.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온갖 기계에 연결되어 계셨죠. 다가갔습니다. 아버님, 시아버지께서 천천히 눈을 뜨셨어요. 저를 보셨습니다. 손을 내미셨어요. 잡았습니다. 시아버지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입술을 움직이셨어요. 뭔가 말씀하시려는 것 같았죠.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속삭이셨어요. 고맙다, 아가. 그 한마디였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아니라고 했습니다. 괜찮다고. 아버님, 괜찮으실 거라고. 시아버지께서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리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 시아버지께서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 힘이 없으셨지만 꼭 쥐고 계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준비해 둔 게 있어. 놀라지 말고 받아다오. 무슨 말씀이신지 물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웃으셨어요. 힘없는 미소였죠. 너는 이 집안의 기둥이었어. 아버지.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시간이 다 됐다고. 나가야 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손을 놓았어요. 시아버지께서 저를 보셨습니다.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를 보셨어요. 차가운 눈빛으로 뭐라고 하셨냐고 물으셨습니다. 고맙다고 하셨다고 대답했어요. 시어머니께서 비웃으셨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분명 며느리가 뭔가 했을 거라고. 아무것도 안 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소리 지르셨어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아버지를 이용해서 뭔가 받아내려 했을 거라고. 남편이 말렸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시라고. 시어머니께서 남편을 보셨어요. 너도 속는 거야. 저 여자가 얼마나 교활한지 모르는 거라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저렇게 위독하신데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의심하고 계셨어요. 민희도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언니, 아버지한테 뭐라고 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다고 했습니다. 민희가 코웃음 쳤어요. 믿을 수 없다고. 저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소용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병원에 남았어요. 모두 남았습니다. 중환자실 밖 대기실에서 새벽이었습니다. 갑자기 중환자실 문이 열렸어요. 간호사가 뛰어나왔죠. 보호자님들, 빨리 들어오세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모두 뛰어들어갔어요. 시아버지께서 숨을 헐떡이고 계셨습니다. 의사들이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가시고 계신다는 걸. 시어머니께서 울부짖으셨어요. 여보, 여보. 민희도 울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시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 아버지. 저도 다가갔습니다. 시아버지의 다른 손을 잡았어요. 시아버지께서 눈을 뜨셨습니다. 천천히 우리를 보셨어요. 하나하나. 시어머니를 보시고, 민희를 보시고, 남편을 보시고, 그리고 저를 보셨습니다. 제 손을 꼭 쥐셨어요. 입술을 움직이셨습니다. 고맙다. 그 한마디. 그리고 시아버지께서 눈을 감으셨습니다. 기계 소리가 길게 울렸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임종하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비명을 지르셨어요. 민희가 무너졌습니다. 남편이 시아버지를 붙잡고 울었어요. 저는 시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놓을 수가 없었어요. 아버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님,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가지 마세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이미 차갑게 식어가고 계셨습니다. 의사들이 물러갔어요. 우리만 남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시아버지를 안으셨어요.
울부짖으시면서 당신 날 두고 어딜 가요?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민희도 아버지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저는 여전히 시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놓을 수가 없었어요. 놓으면 정말 끝인 것 같아서. 얼마나 지났을까요?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시신을 옮겨야 한다고 모두 물러났어요. 저도 시아버지의 손을 놓았습니다. 손을 놓는 순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이 붙잡아줬어요. 하지만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시아버지, 제 안에서 뭔가가 부서지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를 잃었을 때와 똑같은 느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무력함, 또다시 느끼고 있었습니다. 시신이 영안실로 옮겨졌어요. 우리는 따라갔습니다. 새하얀 천으로 덮인 시아버지, 시어머니께서 그 앞에 주저앉으셨어요. 갑자기 저를 보셨습니다. 소리 지르셨어요. 다 내 탓이야. 내가 남편을 죽였어. 뭐라고요? 시어머니께서 계속 소리 지르셨습니다. 내가 남편한테 무리하게 재활을 시켰어. 내가 남편을 괴롭혔어. 그래서 이렇게 됐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 거 아니라고. 시어머니께서 저를 밀쳤어요. 썩 꺼져. 내 눈앞에서 사라져. 남편이 말렸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시어머니께서 남편에게도 소리쳤어요. 너도 속은 거야. 저 여자가 내 아버지를 죽였어. 민희도 가세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언니가 뭔가 했을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무너져 내렸을 뿐이었어요. 남편이 저를 부축했습니다. 밖으로 데리고 나갔죠. 복도에 앉았어요. 남편이 옆에 앉았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정신이 없으셔서 괜찮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이었죠. 하나도 괜찮지 않았어요.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시어머니는 저를 탓하고 민희도 저를 의심하고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냥 시아버지를 돌봤을 뿐인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남편이 저를 안아줬습니다. 괜찮을 거라고. 어머니도 시간 지나면 진정하실 거라고.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시어머니는 절대 저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예요.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것, 그 모든 걸 제 탓으로 돌리실 거예요. 그날 밤은 끝이 없었습니다. 영안실 밖에서 밤을 새웠어요. 시어머니는 안에 계셨죠. 시아버지 곁에서 민희도 함께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만 밖에 있었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좀 쉬라고. 쉴 수 없었어요. 시아버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는 이 집안의 기둥이었어. 그걸 증명할 거요. 무슨 뜻이었을까요? 그리고 놀라지 말라고 하셨어요. 준비해둔 게 있다고. 뭘 준비하신 걸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어요. 장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장례식장을 예약했어요. 부고를 돌렸죠. 친척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시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했어요. 하지만 저를 보는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마치 제가 뭔가 잘못한 것처럼. 시어머니께서 친척들에게 말씀하셨나 봐요. 며느리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아무도 저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있었어요. 장례 준비를 도왔습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조문객들을 맞았죠. 하지만 마음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손을 잡아드렸어야 했는데, 마지막까지 더 많은 걸 해드렸어야 했는데, 후회가 밀려왔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빈소를 지켰어요. 시아버지의 영정을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아버님, 정말 고마웠습니다. 저를 믿어주셔서, 저를 지켜주려 하셔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혼자서 어떻게 버티면 될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영정 속 시아버지께서 미소 짓고 계셨을 뿐이셨어요. 장례식은 사흘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조문객들이 끊이지 않았어요. 시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셨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오셨죠. 저는 상주로 서 있었습니다. 남편 옆에.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그걸 못마땅해 하셨어요. 둘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며느리는 뒤에 있으라고, 앞에 서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네, 알겠다고 했어요. 뒤로 물러났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상주 자리에 서셨죠. 민희도 옆에 섰습니다. 남편이 뭐라 말하려다가 멈췄어요. 그냥 고개를 숙였죠. 저는 멀리서 조문을 받았습니다. 친척들이 오셨어요. 큰 고모께서 저를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는 왜 저기 있냐고. 시어머니께서 대답하셨어요. 며느리는 가족이 아니라고. 그냥 형식상 있는 거라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큰 고모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렇긴 하지 하셨죠. 다른 친척들도 그 말을 들으셨나 봐요. 저를 보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둘째 날 저녁이었습니다. 친척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어요. 저는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다 정리해야지. 큰 삼촌께서 물으셨어요. 뭘 정리하신다는 거냐고. 시어머니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재산이요. 남편이 남긴 것들. 작은 고모께서 말씀하셨어요. 민준이가 다 받는 거 아니냐고. 시어머니께서 웃으셨습니다. 당연하죠. 외아들이니까. 그리고 덧붙이셨어요. 가족 아닌 사람한테 갈 건 하나도 없다고. 제 손이 멈췄습니다. 가족 아닌 사람. 저를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큰 삼촌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도 가족 아니냐고. 시어머니께서 코웃음 치셨어요. 며느리가 무슨 가족이냐고. 남의 집 딸일 뿐이라고. 작은 고모께서 거들었습니다. 며느리는 법적으로 상속인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받을 게 없다고. 다들 웃었습니다. 민희가 말했어요. 언니는 그것도 모르고 아버지한테 잘했을 거예요. 또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나올 수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상속인이 아니라는 거,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거. 하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씀하시니까 더 비참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며느리 문제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이제 남편도 없는데 계속 둘 순 없다고. 큰 고모께서 물으셨습니다. 무슨 뜻이냐고. 시어머니께서 대답하셨어요. 민준이한테 말할 거라고. 이혼하라고. 가슴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작은 삼촌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건 좀 심한 거 아니냐고. 시어머니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라고. 저 여자 때문에 남편이 죽었다고. 계속 둘 수 없다고. 민희가 거들었어요. 어머니 생각이 맞는 것 같다고. 언니는 우리 가족이 아니라고.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조용히 부엌을 나왔어요.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초췌한 제 얼굴,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 얼굴은 헬쑥했어요. 이게 끝인가요?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저는 이제 이 집에서 쫓겨나는 건가요? 남편은 어떻게 할까요? 어머니 말을 따를까요? 두려웠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남편이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다가왔어요.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아니라고 했어요. 괜찮지 않다고. 남편이 당황했습니다. 시어머니 말씀 들었다고 했어요. 저를 내보내실 거라고, 이혼하라고 하실 거라고.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어요. 남편도 알고 있었던 거죠. 어머니의 생각을.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이 저를 안으려 했어요. 뿌리쳤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할 건데요? 어머니 말을 따를 건가요? 남편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미안하다고만 했어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웃음이었죠. 미안하다고요. 그게 답인가요? 남편이 괴로워하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괴로웠어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밖으로 나갔어요. 장례식장 밖.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늘을 봤어요. 별이 보였죠? 시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한참을 서 있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갔어요.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발이 나는 날이었죠. 새벽부터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연구차가 왔어요. 시아버지를 모셨습니다. 화장장으로 갔습니다. 모두 따라갔죠. 화장이 끝났어요. 유골함에 모셨습니다. 납골당으로 갔습니다. 시아버지를 안치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우셨습니다. 민희도 울었죠. 남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시아버지, 이제 정말 보내드리는구나. 다시 장례식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정리를 했어요. 조문객들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감사하다고. 오후가 되었습니다. 친척들이 모두 모였어요.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죠. 그때였습니다. 낯선 남자가 들어왔어요. 정장을 입은 중년 신사였습니다. 서류 가방을 들고 계셨죠. 시어머니께서 물으셨습니다. 누구냐고. 그 남자가 명함을 꺼냈습니다. 변호사라고 했어요. 고인의 변호사라고. 시어머니께서 의아해 하셨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유언장을 가지고 왔다고. 고인께서 남기신 유언장이라고.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유언장이요? 시어머니께서 되물으셨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고. 시어머니께서 당황하셨어요. 그런 거 없다고. 남편이 유언장을 쓸 리 없다고.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있다고. 고인께서 석 달 전에 작성하셨다고. 석 달 전. 그때 시아버지 방에 변호사가 왔던 날. 그때 쓰신 거였어요. 시어머니께서 그걸 받아들었습니다. 열어보셨죠? 얼굴이 창백해지셨어요. 뭐야 이게? 민희가 물었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냐고. 시어머니께서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서류를 움켜쥐고 계셨죠.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유언장 공개는 법적 절차라고. 지금 여기서 낭독하겠다고. 시어머니께서 소리쳤어요. 안 돼, 안 된다고. 하지만 변호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라고. 거부할 수 없다고. 친척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고인 김영수 씨의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주저앉으셨어요. 민희가 시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남편이 긴장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저는 멀리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셨죠. 놀라지 말라고. 준비해둔 게 있다고. 이게 그 준비였던 건가요?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저, 김영수는 온전한 정신으로 이 유언장을 작성합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변호사가 계속 읽었습니다. 먼저 제 아내에게 당신과 함께한 30년이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미안합니다. 당신이 원하던 사랑을 주지 못해서 시어머니께서 숨을 헐떡이셨어요. 변호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딸 미니에게 아버지의 자랑이었습니다. 똑똑하고 당찬 내 딸. 앞으로도 잘 살아주기 바랍니다. 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아들 민준에게 아버지로서 많은 걸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주길 바랍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변호사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읽었습니다. 이제 재산 분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가 긴장했어요. 변호사의 목소리. 제 전 재산의 70%를 며느리 한서연에게 상속합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70%를 며느리 한서연에게. 저요? 제게요? 시어머니의 비명이 터졌습니다. 뭐라고? 친척들이 웅성거렸어요. 며느리한테 70%를. 변호사는 침착하게 계속 읽었습니다. 나머지 30%는 아내와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분배합니다. 시어머니께서 소리쳤어요. 말도 안 돼. 이건 무효야. 남편이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어.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언장 작성 당시 고인께서는 온전한 정신 상태였습니다. 의사의 진단서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서류를 꺼내 보여줬어요. 시어머니께서 그걸 낚아챘습니다. 찢으려고 하셨죠? 남편이 말렸어요. 어머니, 안 됩니다. 시어머니께서 남편을 밀쳤습니다. 저 여자가 내 아버지를 속인 거야. 미니도 소리쳤어요. 그래요. 언니가 아버지를 이용한 거예요. 큰 고모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며느리한테 70%라니. 작은 삼촌도 거들었어요. 유언장에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해. 무효 소송을 해야 해. 변호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잠시만요. 아직 다 읽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소리쳤어요. 더 이상 들을 것도 없어. 하지만 변호사는 계속했습니다. 고인께서 편지를 남기셨습니다. 유언장과 함께. 편지요? 변호사가 봉투를 꺼냈어요. 읽겠습니다. 그리고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지. 놀랐을 것이다. 며느리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남긴 것에 대해. 시어머니께서 주먹을 주셨어요. 변호사가 계속 읽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내 확고한 결정이다. 왜냐하면 이 집안을 진정으로 사랑으로 지킨 사람은 며느리였기 때문이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계속됐어요. 내가 아팠을 때 며느리는 밤낮 없이 나를 돌봤다. 직장과 집안일을 병행하며 자신의 건강도 돌보지 않고 새벽에 약을 확인하러 오는 며느리를 봤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내게 다정하게 말을 걸어주던 며느리를. 눈물이 흘렀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편지는 계속됐습니다. 며느리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인정도 칭찬도 재산도. 그저 묵묵히 가족을 돌봤다. 진심으로.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나는 알았다. 시어머니께서 바닥에 주저앉으셨어요. 변호사가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아내에게 말한다. 당신은 며느리를 의심했다. 하지만 며느리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미니에게 말한다. 언니를 경계했지만 언니는 너의 적이 아니었다. 민준에게 말한다. 며느리를 지켜주지 못한 것,
아버지로서 미안하다. 이제라도 며느리의 편에 서주길 바란다. 그리고 며느리 서연에게 고맙다. 너의 헌신을 잊지 않겠다고 했다.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보답이다. 당당하게 받아라. 내가 받을 자격이 있다. 이 재산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부디 행복해라. 편지가 끝났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죠. 주저앉았어요. 시아버지, 이게 시아버지께서 준비하신 거였군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울부짖으셨어요. 안 돼, 안 돼. 이건 말이 안 돼. 큰 고모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형부님이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셨던 게 분명해. 무효 소송을 해야 해. 작은 삼촌도 거들었어요. 그래, 며느리가 형님을 속인 거야. 이건 사기야. 민희가 저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언니가 아버지를 세뇌한 거예요.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을 때 유언장을 쓰게 한 거라고요. 아니라고 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다고. 하지만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이 저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교활한 여자야. 시골에서 올라와서 재산 노린 거지. 처음부터 계획한 거야.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변호사가 손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 유언장은 법적으로 완벽합니다. 고인의 의지가 명확하고 절차도 정당합니다. 시어머니께서 소리쳤어요. 소송할 거야. 무효 소송?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승소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왜요?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고인께서 작성 당시 의사의 정신 감정을 받으셨고 증인도 2분 계십니다. 법적으로 흠결이 없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으셨어요. 내 재산, 내 남편이 번 재산, 왜 저 여자한테? 민희도 울고 있었습니다. 친척들은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당신들도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며느리가 형님한테 잘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 당신이야말로 눈치챘어야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그 가운데 저는 그냥 앉아 있었어요. 이게 현실인가? 시아버지께서 제게 70%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제게 다가왔어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 당신을 지키지 못한 게 미안하다고. 이제라도 당신 편에 서라고.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 당신이 이 집안을 지켰어. 나는 아무것도 못했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용서해줘.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저를 보셨습니다. 증오에 찬 눈빛으로 내가 내 남편을 빼앗아 갔어. 내 재산을 빼앗아 갔어. 일어서셨어요. 비틀거리며 저에게 다가오셨죠. 손을 들으셨습니다. 때리려고 하셨어요. 남편이 막았습니다. 어머니, 안 됩니다. 시어머니께서 남편을 밀쳤어요. 비켜. 저 여자 때문에 다 이렇게 됐어. 그때였습니다. 민희가 소리쳤어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모두가 민희를 봤습니다. 민희가 울고 있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뭐라고? 시어머니께서 되물으셨어요. 민희가 저를 봤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언니를 의심했어요. 경계했어요. 괴롭혔어요. 하지만 언니는 진짜 우리 가족을 위했던 거였죠.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언니가 이 집안을 사랑으로 지켰다고. 우리는 그걸 몰랐어요.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미니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정말 미안해요, 언니. 저는 미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괜찮다고 했어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죠. 시어머니께서 미니를 노려보셨어요. 너까지 저 여자 편을 드는 거냐? 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편을 드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언니는 진짜 헌신했어요. 우리가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시어머니께서 비틀거렸습니다. 큰 고모께서 부축하셨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완전히 무너지셨습니다. 내 인생이, 내 30년이 주저앉으셨어요. 친척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유언 집행은 이번 주 안에 시작됩니다. 한서연 씨, 제 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오. 명함을 건넸어요. 저는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떠났습니다. 남은 건 우리뿐이었어요. 무너진 시어머니, 우는 미니, 괴로워하는 남편, 당황한 친척들, 그리고 저 큰 삼촌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형님의 뜻을 받아들여라. 너는 받을 자격이 있어. 작은 고모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미안해. 친척들이 하나둘 저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시아버지, 이게 정말 시아버지의 뜻인가요? 제가 받아도 되는 건가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의 편지가 떠올랐어요. 당당하게 받아라. 내가 받을 자격이 있다. 그리고 행복해라. 눈물이 흘렀습니다. 시아버지,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8번째 계절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혼란이 계속됐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계셨고 친척들은 서로를 비난하고 있었죠. 미니는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가자고 했어요. 잠깐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밖으로 나왔어요. 장례식장 뒤편. 조용한 정원이 있었죠. 벤치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여보, 미안해. 또 미안하다는 말이었습니다. 괜찮다고 하려는데 남편이 말을 이었어요. 사실 나도 알고 있었어. 뭐요? 아버지가 유언장 쓴 거, 당신한테 재산을 남긴다는 거,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알고 계셨다고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께서 3달 전에 말씀하셨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아라고 하시면서 나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다고. 그날 밤이었어. 아버지 방에 불렀어. 남편이 눈을 감았어요. 회상하는 것 같았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 유언장을 쓰려고 한다고. 며느리한테 재산을 주고 싶다고. 처음엔 놀랐어. 당연히. 하지만 아버지 말씀을 듣고 이해했어. 남편이 제 손을 더 꼭 쥐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셨어. 아들아, 내 아내를 봐라. 누가 시키지 않아도 새벽부터 내 약을 챙기고 아무도 안 볼 때도 내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사람. 돈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진작 도망갔을 거다. 하지만 내 아내는 끝까지 여기 있었지. 내 어머니가 아무리 모욕을 줘도 친척들이 뭐라 해도 이 사람은 꿋꿋이 서 있었어.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이 계속 말했어요. 이런 사람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던 아버지, 마지막으로 우셨어. 남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아버지께 물었어. 어머니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분명 반대하실 텐데. 아버지께서 그러셨어. 알고 있다고. 하지만 이건 내 결정이라고. 며느리가 받아야 할 걸 주는 거라고. 그리고 말씀하셨어. 며느리한테는 비밀로 하라고. 그 애가 부담 느낄까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나도 동의했어. 당신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말하지 못했어. 아버지 말씀대로 당신이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 미안해. 당신이 혼자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아무 말도 못하고 지켜보기만 했어. 남편이 제 손을 이마에 댔어요. 정말 미안해.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괜찮다고 했어요. 이제 알았으니까. 남편이 저를 안았습니다. 고맙다고. 이해해줘서. 저도 남편을 안았어요. 그리고 울었습니다. 억울해서가 아니었어요. 화나서도 아니었죠. 이해받았다는 사실에. 시아버지께서 남편이 제 진심을 알아줬다는 사실에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남편이 제 등을 토닥여줬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어요. 남편에게서 떨어졌습니다. 눈물을 닦았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들어가자고. 어머니한테 가야 한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조용해져 있었어요. 친척들 대부분은 떠났고 남은 건 가족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미니가 옆에서 부축하고 있었죠. 시어머니의 모습이 처음 봤을 때와 달랐습니다. 초라해 보이셨어요. 작아 보이셨죠? 권위적이고 차갑던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남편을 잃은 한 여자였어요. 다가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를 보셨어요. 증오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텅 빈 눈빛이었죠. 앞에 섰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시어머니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어머님, 시어머니께서 고개를 돌리셨어요. 보기 싫다는 듯이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시아버지께서 그런 결정을 하신 줄. 시어머니께서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가족을 돌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시아버지를 지키고 싶었어요. 제 아버지를 잃었을 때처럼 무력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시어머니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말했습니다. 어머님도 힘드셨죠. 시집살이로 고생하시고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시고 그걸 들었어요. 시아버지 방에서 시어머니께서 저를 봤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저를 보시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께서 저를 미워하신 이유. 이제 알아요. 시아버지께서 제게 하셨던 것들. 손 잡아주시고 고맙다고 하시고 어머님께서 평생 원하셨던 거였죠.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저를 보시는 게 괴로우셨던 거죠. 시어머니께서 고개를 떨구셨어요. 한참 후에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맞아. 작은 목소리였어요. 질투했어. 시샘했어. 내가 평생 받고 싶었던 걸 내가 받으니까. 남편이 나한테 한 번도 안 해준 말들을 내한테는 하니까. 미워했어. 시어머니께서 우셨습니다. 하지만 내 잘못이 아니었어. 내 잘못이었어. 남편을 사랑하지 못한 내 잘못. 며느리를 받아들이지 못한 내 잘못. 손으로 얼굴을 가리셨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놀라 저를 보셨어요.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만 아파하세요. 시어머니께서 고개를 저으셨어요. 어떻게 그만 아파해? 내 남편이 내한테 모든 걸 줬는데. 아니에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주신 건 재산이 아니에요. 믿음이었어요. 제 진심을 믿어주신 거였어요. 그게 제게는 더 큰 선물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저를 봤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이제 놓을게요. 시어머니께서 되물으셨어요. 뭘 놓는다는 거야? 원망이요. 억울함이요. 저를 힘들게 했던 모든 것들. 이제 놓을게요. 시어머니께서 눈을 크게 뜨셨어요. 왜? 내가 너한테 그렇게 했는데. 알아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님도 아프셨잖아요. 어머님도 사랑받고 싶으셨을 뿐이잖아요. 시어머니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저도 이제 알아요. 진짜 강한 사람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시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시어머니께서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처음으로 시어머니께서 제 품에서 우셨어요. 3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을, 사랑받지 못했던 외로움을, 며느리를 미워했던 죄책감을 모두 쏟아내셨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시어머니와 함께 민희도 다가와 우리를 안았습니다. 남편도 함께 안아줬어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가족으로 시어머니께서 떨어지셨어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미안하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시어머니께서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내가 너무 많이 미안해.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천천히 하면 돼요. 저도 어머님도 우리 모두. 시어머니께서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어요. 정말 날 용서할 수 있어? 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서할 수 있어요. 시어머니께서 또 우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눈물이었어요. 민희가 말했습니다. 언니, 나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괜찮다고 했어요. 민희를 안아줬습니다. 남편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우리는 함께 일어섰습니다.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집으로 가요. 시어머니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함께 장례식장을 나왔어요. 밖은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별이 보였죠. 시아버지, 보고 계신가요? 저희,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남편이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우리의 진짜 시작이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제 시작이에요. 집으로 가는 길,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웠어요. 시어머니께서 창밖을 보고 계셨고 민희는 눈을 감고 있었죠. 남편은 운전하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보며 웃었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안 계신 집. 하지만 이제 우리가 채워가야 할 집이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웠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고마워. 어머니를 용서해줘서. 아니라고 했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남편이 저를 안았어요. 사랑한다고. 저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어요. 시아버지, 고맙습니다. 저를 믿어주셔서
제 진심을 알아주셔서, 그리고 저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어요.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저는 이제 알아요. 진짜 강한 사람은 원망을 품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하고 놓아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시아버지께서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마지막까지 잠이 들었습니다. 평온한 잠이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부엌에 계셨어요.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죠. 저를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하자. 네. 옆에 섰습니다. 함께 아침을 준비했어요. 미니도 나왔습니다. 같이 도왔죠. 남편이 식탁에 앉았어요. 우리는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시아버지 없는 식탁. 하지만 따뜻했어요.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네, 어머님. 고맙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시어머니께서 웃으셨어요. 처음으로 보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씩 변해갔어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저를 의심하지 않으셨습니다. 미니는 진짜 언니처럼 대해줬죠. 남편은 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줬어요. 그리고 저는 시아버지께서 남기신 재산으로 병원을 하나 지었습니다. 작은 병원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병원. 이름은 영수 자선병원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시어머니께서 개원식에 오셨어요. 현판을 보시더니 우셨습니다. 남편이 좋은 생각이라고 했어요. 아버지께서 정말 좋아하셨을 거라고.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게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어요.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셨죠. 행복해라. 네, 시아버지. 이제 행복할게요. 진심으로. 그렇게 9번째 계절이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계절. 용서와 사랑의 계절. 우리의 계절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많이 답답하셨을 거예요. 왜 참고만 있냐고. 왜 맞서 싸우지 않냐고. 저도 그 질문을 수없이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하지만 알았어요. 진짜 강한 사람은 소리 지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는 사람이라는 걸. 시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진심은 결국 통한다고. 사랑은 결국 이긴다고. 처음엔 믿지 못했습니다. 너무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그 말씀이 맞았다는 걸.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을 잃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억울해도 내가 누구인지, 왜 여기 있는지, 무엇을 위해 견디는지, 그걸 잊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아침을 준비하고, 미니와 함께 웃으며 이야기하고, 남편과 손잡고 걸어가는 이 순간, 진짜 행복해요. 여러분도 행복하시길 바라요. 힘든 시간 끝에 반드시 봄이 온다는 걸 믿으세요. 제가 증명했으니까요. 고맙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응원합니다. 한서연이었습니다.